자, 그러면 25번입니다. 자, 25페이지. 5번. 법률 유보라 하면 법률 유보는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법률 유보는 학설에 따라 다릅니다. 학설에 따라서 어떤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견해가 분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학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갑을병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갑을 정리하면 갑의 입장은 뭐냐? 자본주의 요청에 따르면 행정이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침해. 네, 그래서 이건 침해 유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침해. 침해 반대말이 뭐죠? 침해 반대말이 뭐 수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루어온 수익적인 행위에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침해적인 행위 있지? 요거 침해적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침해 요보설. 지금 갑의 입장이에요. 자, 을은 복지국가 이념과 평등원칙의 근거를 두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에 의한 급부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그 배분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행정의 적용에서도 법적 기속이 요구된다. 네, 그래서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걸 급부행정 유보설 또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정리를 하면 침해적인 작용은 물론이고 플러스 급부적인 작용 모두 뭐라고? 모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 필요. 자, 병.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근거를 두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정권에 속한다. 그러니까 권력적 행위 있죠. 권력적 행위. 권력행정 유보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권력행정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권력이지. 네, 비권력은 예를 들면 행정지도나 행정계약 같은 것은 따라서 이것은 법의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권력행정 각종 허가나 인가나 뭐 권력이니까 뭐 조세를 부과한다든지 등등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병역 의무자의 징집명령은 당장 여기 나오네요. 징집명령은 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국가가.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 갑에 따른 침해 유보설에 따라서도 징병행위는 징집명령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2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도, 자, 생계급여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급부행정 유보설이잖아. 그래서 이 학설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번에 전염병제 강제검진은 저 갑과 병에 따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건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4번에 예산안 편성 지침 수립. 자, 이 제도는 뭔가 하니 이제 가령 2017년도 예산안을 행정부가 편성을 하는데 요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침을 수립해요. 편성 지침을.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각 부처에다가 지침을 하달을 합니다. 요 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편성 지침을 기재부 장관이 편성 지침을 우리와 같은 시민들한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국민에게 침해적인 행동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끼리 하는 행위니까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역시 국민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 국민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이지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 4번이 정답이네요. 이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행위로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7번 문제.
7번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슷한 문제인데요. 전부 유보설이라고 나오죠. 1번 전부 유보설 또 나왔어요. 네. 전부. 그러면 행정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는 근대 사회, 근대 시민 사회에서의 원리였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회가 만들어져요. 의회죠, 의회. 유럽에서 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의회의 힘이 막강했어. 의회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만 행정을 할 수 있다.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행정을 못한다. 자, 그러면 1번은 맞습니다.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여기까지 맞네요. 그 다음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여기도 맞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속한다. 여기 틀렸습니다. 네, 이거 지금 예산과 법률 3번에 2번이죠. 2번 예산과 법률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합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국회가 예산을 정했다고 가지고 우리가 뭐 따라야 된다 그런 의무가 없죠. 국민들이 예산을 따라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법률은 국가기관은 당연히 법률을 따라야 되고 플러스 국민도 법률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국민이 지켜야 되는 건 법률이지 예산은 아니야. 예산은 국가기관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도 구속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3번 중요사항 유보설이나 또 나왔습니다. 지금 유보설이 몇 개가 나왔죠? 여기 4개가 벌써 나왔고 결론은 뭐냐 하면 중요사항 유보설이 다수설이에요. 중요사항 유보설이란 함은 뭐 국민의 기본권 생활 측면에서 중요하거나 국가장애으로서 국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 침해건 급부건 권력이건 간에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4번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이게 바로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KBS 수신료 사건. 이것이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을 반영한 그런 중요한 판례예요. 왜냐? 이 방송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이 있으므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였어요.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금 보니까 1번, 2번, 4번 요거 이제 전부 다 같은 판례에서 나온 지문들이네요. 산림훼손 나왔습니다. 9번에 자, 산림훼손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산인데 산. 이제 산이죠, 산. 원래 산에는 함부로 허가받지 않은 어떤 건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기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여기에 경사가 지어져 있으니까 일단 털을 닦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을 깎아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산을 평평하게 깎아내야 여기다 건축물을 짓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산림훼손행위예요. 산림훼손행위. 이거는 아무나 훼손할 수 없어. 따라서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그래서 허가를 받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건데, 일단 허가라는 것은 법의 근거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법의 근거가 필요하지. 그리고 이것은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이 막 나옵니다. 저 뒷부분에 나오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이 정한 산림훼손 허가의 요건을 갖추면 전부 허가를 내줘야 돼. 일단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허가라는 것은요 기속행위라고.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뭐예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그런데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산림훼손 허가는 그러니까 보통 허가가 아니라 산림훼손 허가만큼은 뭐를 보냐? 재량행위로 봅니다.
정리하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허가는 대개 기속행위예요. 이 말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이걸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상의 요건만 갖추면. 또는 상업지역에서 음식점을 영업한다 할 때 음식점 영업허가도 허가야. 그러니까 내가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나는 얼마든지 음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림훼손이라는 거는 자연경관과 관련되니까 비록 허가지만 재량사항으로 본다 이거야.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9번에 1번. 허가관청이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2번 허가관청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산림훼손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 1번이 틀렸습니다. 명문에 아무튼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3번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인데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그 전에도 법치주의였어. 그런데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법치주의였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하면 무조건 이게 법치주의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 즉 법률이 비록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만 정당하다.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이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야. 자, 4번. 산림훼손 허가 거부 결정 시에 반드시 사전 수리에 근거한 일정 기준을 놓고 공익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좀 문장이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냐에는 무슨 일정한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산도 있고 또 다르게 생긴 산도 있고 근데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근거를 두기가 어려워. 그때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산림훼손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네. 맞죠? 4번도.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법치국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아까 우리가 오토마이어의 3대 법치행정의 3대 원칙이라고 배우셨는데 11번 오토마이어의 네, 법치행정의 3요소.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리고 법률 우위, 네, 법률 유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법규인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법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 우위는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돼요. 위반. 법률 유보는 법률에 여기 율자가 빠지죠.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되고 뭐가 행정이요. 행정이 법률에 위반하면 안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어떤 행정적인 다 적용되는 원리인데 이거는 아까 배웠잖아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학설이 분분하다. 학설이 대립하는 문제예요. 학설에 따라서 동일한 행정일지라도 학설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11번에 1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맞아요. 이게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어. 2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 외에 근거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네, 맞아요. 조직 규범이라는 건 뭐 항상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런데 견해에 따라 다르죠. 법률 유보 원칙은. 3번.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을 중요시 한다. 틀렸지. 요거를 맨 앞에 형식적 법치국가라고 고쳐야 됩니다. 실질적 법치국가라는 거는 뭐라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일지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된다. 이거지. 네, 4번. 법률의 우위 원칙이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맞아. 4번요. 침해 유보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침입적 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침해 유보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아니다. 2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 3장 제목이 법원이라고 나오죠. 법원 제3장 행정법의 법원. 법원이라 하면 법의 근원으로서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또는 행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네.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잖아요. 법은 뭐라고?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성문법은 여러 번 했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을 보이는 거. 맨 헌법부터 조례까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런 성문법뿐만 아니라 문서가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국민 생활 질서를 국민의 법적 생활 질서를 규율하는 어떤 법이 있어. 이게 불문법이에요. 우리가 주로 다뤄지는 것이 관습법. 여기는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가 아니라 조리. 이건 인간의 타당한 이성에 비추어서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보는 것이 조리예요. 중간쯤 해가지고 뭐 판례법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법도 불문법이냐 했을 때 우리나라 다수설은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므로 성문법 국가이니까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이제 이 파트에서는 바로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볼까요? 30페이지 1번.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행정법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네.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1번의 1이죠. 우리 헌법 37조에 보면 이게 바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기본권 제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세 가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 국가 안전보장. 그다음에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필요원칙이 여기 적용되죠. 필요원칙. 이것은 필요한 경우, 필요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식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제한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만큼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본권 제한이에요. 여기 보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예요. 행정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이러한 사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 그리고 필요할 때 해야죠. 행정법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법률로서 하라는 얘기죠.
행정법일지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이라는 원리가 행정법 해석에도 적용됩니다. 2번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과 국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 행정선례법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관습법의 종류의 하나로서 행정선례법이 있어. 선례법. 먼저 선자에 뭐 예시 예자 써가지고 행정작용을 할 때 먼저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그걸 적용해야 된다. 이게 행정선례법이에요. 행정선례법은 지금 불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국세기본법하고 여기 나오죠. 국세기본법하고 행정절차법에는 이러한 행정선례법의 원리를 실제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한고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국세법상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는요. 자, 세법의 해석과 법령의 적용에 어떤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과 반대되는 새로운 해석이나 법령을 하더라도 소급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적 해석을 하더라도 소급 금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정선례법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3번에 대법원의 판례가 법원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판례라는 것은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판례의 법원이냐 아니냐, 판례 법원성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사들이 이걸 존중해요. 대개의 경우. 아까 1교시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판례가 판사들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성일 것 같기도 하지요. 법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이걸 근거로 해요. 4번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하는 순간 가령 어떤 무슨 세법, A라는 세법의 제50조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면 더 이상 국세청은 이 법조문을 근거로 국세를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마찬가지죠. 더 이상 지자체도 그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맨 뒤가 틀렸어요. 국가도 기속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기속한다. 그래서 기속한다는 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고 법률이 위헌 결정 내려졌다는 말은 법률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위헌 결정 나는 순간. 3번 문제 볼까요? 3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행정법에는 법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사법에 비해서 관습법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냐? 앞부분은 맞겠어. 법의 흠법. 인간이 만드는 게 법인데 인간이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법에 그 빈 공간, 즉 흠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법이 성립한다는 것은 보세요. 관습법이라는 건 물론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있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예외고 원래 관습법은 민사상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됐다. 여러분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일정한 관행 있죠.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조선시대 이래 뭐 600년 동안 계속 어떤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게 플러스 이것이 법이라는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법적인 확신. 국민들이요. 이거는 관습법이다. 법. 관행에 그치지 않고 이건 법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이제 관습법이 되는데요. 보시면 오랫동안의 관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민사법 영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민사법 영역은 왜 그런 거 아니? 민법 같은 경우는 쉽게 법률이 개정이 안 돼요. 지금 사실 우리 법 속에 우리 현재의 민법 법전 속에 스며들어 있는 기본적 원리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시대부터 있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민법의 원리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정법은요, 막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영역에서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적용할 뿐이지, 뭐 100년 동안 적용해온 어떤 관습이 있다거나 그러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 자, 다시요. 해석합니다. 이 3번에 1번은 틀렸죠. 관습법이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2번.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성문법이 없으면 보충적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다. 맞어요. 맞아요. 이걸 이른바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합니다. 보충적 효력설. 우리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서는 비로소 관습법 인정 여부가 문제가 돼. 그런데 성문법이 엄연히 딱 둥지를 틀고 성문법이 있어. 그러면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합니다. 3번에 2번 틀렸죠? 맞았죠? 그러니까 2번만 맞아. 3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대륙법은 유럽 대륙을 말하는 것으로서 프랑스나 독일을 말해요. 프랑스나 독일은 이른바 성문법 국가예요. 기억하세요. 성문법 국가니까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야죠. 영국과 미국 같은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대륙법계 국가는 아니다. 4번. 광의의 법원 개념을 취하더라도 행정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광의의 개념을 취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아까 피라미드 그릴 때 항상 맨 아래쪽에 조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례. 요건 그러니까 통설이에요. 통설. 통설은 좀 좁은 의미에서 협의.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법이 뭐냐 하면 저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규칙은 저 피라미드 안에 원래 안 들어가요.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법원 개념을 넓게 하면 행정규칙까지 막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5번은 오늘날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명확히 구별되기가 어렵다 이거야. 자, 조리라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이따가 배우는데요. 여기는 뭐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등등 많이 있죠. 오늘날 보통 일반 원칙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조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A도의 도의회가 5번입니다. 5번. A도의 도의회가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업무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하는 조례안을 이뤘다. 일단 이거는 판례가 있는 사안이니까 뭐 판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 급식 조례 사건. 우리가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른바 가트 협정. 이건 조약이에요, 조약. 조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면은 공정무역 원리에 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가트 조약이에요. 가트 조약. 그러니까 어떤 A도의 의회가 만약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거는 가트에 위반되는 겁니다. 가트라는 세계 무역질서 조약이에요. 무역조약. 여기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알려면 또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법률이 있었죠. 헌법 밑에 바로 법률이 있잖아.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조약 있죠. 조약도 역시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어. 자, 1번 볼게요. A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하는 건데요. 맞아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부권 행사합니다. 법률. 마찬가지로 도지사, 즉 지방자치단체 장도요. 지방의회가 한 어떤 의결한 조례안이나 다른 기타 의결안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의 요구예요.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면 2번처럼 이렇게 제의 요구가 있게 되면 지방의회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이 됩니다. 3번. 만약에 확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가 아닙니다. 요걸 말이죠. 3번은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 법령 위반이에요.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둬야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제의결한 조례안이 법에 위반됐을 때, 즉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4번은 맞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은 조약에 위반됨으로써 효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6번 문제 넘어가고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 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앞 페이지에서 배웠잖아요. 조세행정, 세법의 해석과 법령의 적용, 규범. 자, 여기에 대해서 관습이 형성되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게 여기 맞습니다. 2번.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하느냐.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진 않죠. 더군다나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어. 동일 사건도 아니에요. 요걸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유사 사건을 뭐 당해 사건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당해 사건.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에서는 하급심은 상급심에 따라야 됩니다. 판결에. 그런데 유사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당해 사건은 아니야. 그 사건은 아니니까 기속하지는 못하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이 포함되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인데 국제법. 국제법도 우리나라 행정법의 법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국제법에다 담게 되면 이것도 우리의 법원이라고. 따라서 국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별도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국제법으로서 성립을 하면 이건 그대로 우리의 법으로 인정이 되지 국회에서 또다시 자기들이 막 투표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4번.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는 행정법에 범위 되지 못한다. 틀렸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조리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지. 조리도 역시 법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9번 문제부터는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리하고 비슷한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봅니다. 9번 문제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1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침익적 행정의 취소에는 비리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 왜 그럴까요? 왜? 맞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은 일단 수익적 행위였는데 취소하게 되면 이 취소 자체가 침익적 행위가 되죠. 침익적.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침익적 행위할 때는 비리 원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수단을 발휘해야 된다. 비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요.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상대방한테 유리해지는 거니까 이건 수익적 행위가 되어버리잖아요. 수익적 결론을 보면
수익적 행위보다 침익적 행위를 할 때 비례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3번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대부분은 헌법 및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와 무관하다가 아니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죠. 4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됩니다. 체납된 공과금의 이행담을 위해서 여권 교부를 거부했다면 이건 지금 공과금 내는 거하고 여권을 받아서 외국에 놀러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금 내지 못한 사람은 외국에 못 나가는 거야? 이거 억울해서 살 데가 있나?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부당하게 결부했기 때문에. 자, 11번 문제. 11번 1번 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도로교통법 148조 2 1항 1호에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9.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느냐? 비례 원칙에 위반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뭔가 아니에요. 복잡한데요.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네요. 11번에 1번은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1회 하고 그 다음에 또 2회 했어요. 근데 이때쯤 이제 법을 개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뭐라고요? 삼진 아웃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2회까지 음주운전했어. 근데 이번에 또다시 3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토탈 3회가 되기 때문에 삼진 아웃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요. 이번에 협의의 비례 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기준에 나온다. 비례 원칙이 나왔는데 비례 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11번에 현재 11번에 2번이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목적 달성이 적합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되고 공익과 사익 있죠.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성 원리예요. 3번에 침행정인과 급등령을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령에 적용됩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 거 아니요? 원래 비례 원칙은 처음에는 그 질서행정법, 즉 침해행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행정이죠, 경찰. 다시요, 정확히 말할게요. 경찰행정. 비례 원칙은 원래 독일 경찰행정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 일반 원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일반 원칙이 하나로서 비례 원칙이 들어가. 그러면 모든 행정작용에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요. 틀렸죠? 네, 3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익적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순간 이건 침해적 행위가 되거든요. 네, 4번.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 재량을 제한하는 형량 명령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아직 행정계획은 안 나갔어요. 이론 과정을 공부한 분들은 아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합니다. 객관식 저 뒤쪽에 나오니까요. 어쨌거나 형량 명령 이론 이거는 행정계획을 할 때 관계되는 이익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 이익을 누락시키면 이 행정계획은 절차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게 바로 행정명령 이론이에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하나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13번 비례 원칙과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판례인데 1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업자가 모르고 밑줄 치고
그 고실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사유로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거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또 봤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만화를 대여한다는 건 만화방 가게 주인을 말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 사업을 뭐 어떤 경우는 접어야 됩니다. 800만 원 과세를 받으면. 따라서 고실로부터 8일 이후에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2번은 이 사람 2번 읽다 보면 이런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죠. 요즘 막 음주운전 한 다음에 잠깐 차를 똑바로 주차해 놓으려고 자기가 직접 핸들을 잡았다가 걸리는데 이 경우도 비록 뭐 한 10m도 안 된다. 거리가 한 2m인가요? 네. 이렇게 거리를 위반했어도 역시 그런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3번에 자, 이렇게 초기에 경찰 행정에서 비례 원칙이 많이 나왔어요. 가스총을 근접해서 발사하거나 가스와 함께 발사 모호가 있는 눈에 맞춰 실명하면 배상 책임 발생합니다. 경찰관을 사용한 사용자로서의 국가가 배상 책임을 발생. 4번 이것도요. 석유 판매업자에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운영자의 양도인의 유업 사유를 들어서 6월에 사업정지 취했다. 아니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석유 사업자 즉 주유소를 양수했는데 이 양수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적법하지가 않아요. 자,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